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야당들 가운데 특히 바른미래당, 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 전원이 낙선해서 충격이 큰 상황이죠. 당이 쪼개지고 다른 당이 흡수 통합될 거다, 이런 비관적 관측도 많은데요. 오늘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잠시 후 들어보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수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2만 개 가까운 침대 매트리스가 이 당진항 인근의 이 고철 하역장으로 집화되면서 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과연 이것이 적정한 대안인지 오늘 2부 시간에 현지 주민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상임위원 연결해서 차례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와 함께하는 매주 월요일 코너죠.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함께 토론해 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바른정당, 30, 40대 젊은 세대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혁신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 당의 싱크탱크죠.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이지현 비대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비대위 회의 열렸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요. 네, 첫 비대위가 이제 당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워낙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당을 이끈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무거운 분위기였고요. 예.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말 국민들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되며 또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 정당으로 제가 거듭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다짐하는 자리였었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행로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겁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대위를 어떻게 꾸려갈지 또 정말 새로운 비대위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첫 회의다 보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난상 토론이 좀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마 매일매일 회의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매일매일 보고를 드릴 텐데 특별히 이제 내일은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그 용문산에 올라가서 이제 워크숍을 가지기로 했어요. 예. 또 1박 2일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가 비대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 안에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민의를 수용해서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건지 정말 어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건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깊이 있게 토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바꾸자. 모든 거를 다 새롭게 해보자. 우린 정말 다 내려놔보자. 정말 낡은 정치의 그런 그러니까 낡은 정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다 버려보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관성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관성을 한번 버려보자. 그런 의기투합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비대위 위원님 한 분 한 분 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의원을 빼고 나머지가 전원이 다 30, 40대죠? 맞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 40대로 사실 이제 뭐 그 생물학적인 그 나이가 단순히 젊다는 것만으로 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예.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쨌든 자기 희생에 대한 자기 철저한 반성들이 모두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지와 예. 또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모두 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암만 해도 젊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유연해요. 예. 그러니까 뭐 회의 방식도 어떻게 바꿔볼까, 또 우리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도 어떻게 바꿔볼까, 매일매일 어떤 정책적 대안을,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들을 어떻게 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랑말랑한 것들, 또 저희가 오랫동안 현장 정치에서 배워오고 느껴왔던 것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또 모두 다 현장에서 뛰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민심이 감지가 되긴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맡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뛰면서 이게 뭔가가 바른미래당을 찍어줄 저희 어떤 것들이 정체성이 부족하구나.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 통찰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기투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젊은 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정당,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정당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말 미래 세대의 정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화두가 세대 교체잖아요. 예. 어떻게 세대 교체를 시킬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이 세대 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과 노력과 희생과 프로그램과 제도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반이 돼야만 지금 언론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신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또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네. 2달이라는 어느 정도 이제 비대위의 과정을 가지자고 했는데, 2달 동안 우리, 굉장히 욕 많이 먹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그 낡은 정치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정말 그 나중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게 하나의 정말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서 이 과정을 함께 가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 말씀인데 아직은 추상적이네요. 네. 지금 네.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 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고 호남 출신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으로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이제 내일부터 있을 저의 그 워크숍에서 일어날 건데요. 저희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 당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정체성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대한 그 확립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자연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일부는 그렇게 가고 일부는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비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저희가 비대위의 이제 상견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얘기를 또 해보니까 정말 오히려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한번 정체성을 논해보자. 당장은 많이 긁어 부스럼도 날 거고 외부에서 빚지게 또 이념투쟁한다, 노선 전쟁한다 이러겠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저희는 다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초석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진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 21대 총선 앞으로 있을 어떤 선거에도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도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자연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결국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바른미래당만의 길을 가겠다 이 말씀인데 그게 꼭 반드시 좋은 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보수는 자유한국당으로 합치고 일부 또 다른 분들은 민주평화당으로 합치고 이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며칠 동안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혁신안들도 내고, 예.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 이제 중진 물러가라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또 반성한다라는 이렇게 무릎 꿇고 반성을 하셨는데요. 또 예. 오늘 중앙당 해체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또 안 된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저 당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예. 결국은 다음에 있을 당권 경쟁에 대한 어떤 이전 투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격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이 한번 용서하지 않았는 걸 분명히 보여줬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더 미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며칠 모습 보니까 클릭할 분은 안 계신 것 같다 이 말이군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 다 오실 겁니다. 오히려 다 이쪽으로 올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네. 치열한 논쟁의 과정,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의 비대위원이시죠. 바른정책연구소 이지현 부소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과제들 수면 위로 떠올라오네요. 그럼요. 대법원 사법 거래 문제 이거 검찰 고발은 안 하는데 수사에 협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고 또 이미 고발된 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수사에 착수한다고 그렇죠. 하고 법원에서 고발 안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지표 악화 민생 문제 그렇죠. 그리고 큰 거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네. 그렇죠. 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15일 날 열렸는데요. 청와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대통령이 예. 한 30분. 그리고 면담하고 곧바로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문무일 총장 포함해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오찬 이전에는 문무일 총장하고 독대. 그렇죠. 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명확한 메시지를 냈고 대통령이 그다음에 그리고 그날 오후에 차기 경찰청장으로 민감룡 경찰청 차장 기획통이에요. 예. 이 사람을 내정을 했어요. 기획통이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문가라면서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선거 전부터 준비가 됐을 것이고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 권한을 늘린다는 거죠. 예,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공수처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하고 관련된 고차 방정식이고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복잡한 게 많거든요. 예.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저런 안들이 청와대 쪽에서도 나오고 법무부 쪽에서도 나오고 여당 쪽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못 나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벌써 집권한 지 1년도 넘었고 예. 정리해야죠.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이 딱 맞습니다. 뭐냐면요. 생활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은 지속되겠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남은 것은 공소 유지, 재판 대응이고 새 정부 들어와서 검찰 인사도 지속적으로 진행됐어요. 고위직도 그렇고 중하위직도 그렇고 경찰도 그 이철성 청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외부 변수 큰 것 정리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 조직 안정화 작업 인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예. 선거도 크게 이겼고 예. 앞뒤가 딱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하면 진짜 예.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이 타이밍이 넘어서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하다 보면 또 총선 다 돼간다. 이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해야 된다. 판단 예.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표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요 앞에 강원랜드 수사 때 잘했니 못했니 검찰 지휘부가 물러나야 되니 할 때 청와대는 전혀 안 나섰습니다. 그렇죠. 안 나섰다는 것은 문무일 총장이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건 보호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 그때 문무일 총장이 만약에 물러났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일이 상당히 꼬였을 거예요.
검찰 개혁하고 경찰과 역할 분담 이걸 하는 게 문물 체제의 그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예. 들어서 버리면은 뭐 또 조직을 안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나왔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무일총장 재임 중에 문무일총장이 책임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를 지어라 이건데. 그게 과제죠. 그런데 문무일총장은 청와대 쪽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요. 자,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문무일총장은 자치경찰제 함께 가야 됩니다. 수사 종결권 및 영장 청구권 현행 유지 필요합니다. 뭐 수사 권한은 조금 나누더라도 네. 이런 우려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 총장이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요. 요 우려 피력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수 검사장에 대한 정리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예. 검사장 숫자 줄여야 된다. 계속 일하실 생각이냐. 직접 전화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예. 사실상 용퇴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 총장이 뭐 검찰에 조직적으로 이걸 뭐 키워가지고 청와대에 맞서고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그게 방증이에요. 다만 이제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쪽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문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은 원래 대체로 반대해요. 계속 반대해 왔죠. 네. 자기 권력이 빠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 특성상 총장이 아유 대통령 뜻에 따릅시다 해가지고 다 따라가기도 쉽지 않다고 보면은 문 총장의 이런 이제 표면적인 불만 표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팎 끌겨냥한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정지 작업, 검찰 조직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아유 이런 우려도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미세 조정은 조금 하겠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청와대라든지 경찰 쪽도 미세 조정도 안 된다.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로거든요. 예. 지금까지 문 총장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뭐 내가 검찰총장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조직의 이해, 후배들의 이야기를 세게 전달하고 물러서면 물러선다. 이러는 것인데 참 그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그렇죠. 예. 네. 자, 정말 이번에는 해낼 수 있을지 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했던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불이 났죠? 그렇습니다. 용의자 이모 씨가 어젯밤 9시 50분쯤 선착장에서 정박된 배에서 기름을 빼서 유흥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오늘 새벽 검거됐는데 예.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서 화가 나 불을 질렀다. 이렇게 아이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많이들 돌아가셨고 또 지금 중상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까지는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유흥주점 입구에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가게한 손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민의식이 빛났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환자들을 태우고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향한 건데요. 예. 소방당국도 환자 이송을 자처한 시내버스 운전자 덕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운전자분 상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당선자, 낙선자 할 것 없이 감사 인사 현수막을 붙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있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요?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낙선시키신 여러분. 당선시키신 여러분. 네, 최성권 낙선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입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선 감사 현수막 바로 위에 붙어서 하하.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최성권 후보는 경기도 의원 고양시 제6선거구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뒤끝 장렬 낙선 인사를 선보인 셈입니다. 네, 참. 보통 저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참 그러니까요. 너무했네요. 누리꾼들이 경기도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 자체를 조롱하는 내용이다라면서 발끈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보니 낙선 이유를 알 것 같다. 찌질하다.
정치 인생 끝, 셀프 선언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선거에 또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오사카 지진과 과테말라 화산 폭발로 불레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레고리 하면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대 활동이 중첩된 환태평양 조산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전 세계 지진의 80% 이상이 불레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레고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2016년에 규모 5.8의 경주 지진, 2017년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불레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불레고리를 만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밀어붙이는 힘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자, 또 다음 뉴스요. 혹시 정 선생님 오늘 러시아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그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봐야죠. 아, 진짜요? 시사자키 끝나면 1시간 뒤에 예, 바로 응원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예정인데 그렇죠. 오늘 밤 9시에 한국과 스웨덴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음 멕시코전은 23일 토요일에서 24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새벽 0시, 12시 땡땡 이때 펼쳐지고 예. 독일전은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 밤 11시에 열립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를 관람한 다음에 컨디션 조절에 난항이 예상돼서 벌써부터 꿀팁들을 찾는 누리꾼들이 많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 관람을 위한 꿀팁. 그렇습니다. 뭡니까? 몇 가지 알려드리면 경기 시청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점심을 빨리 먹고 30분 쪽잠을 미리 자두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예. 중간중간 회사 생활에서 눈치 볼 것 없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예. 또 경기를 볼 때는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해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TV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두고 보는 것이 또 꿀팁입니다. 네. 그렇다고 흥분해서 막 뒷목 당기고 어지러움 느껴진다고 하면 일단 안정.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증상이 좋지 않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스마트폰 멀리하고 빨리 숙면 모드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을 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은 밤 9시 시작하니까 한 11시면 끝나잖아요. 네.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멕시코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요일 밤 12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그 다음날 푹 쉬면 휴일이니까 되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 그 27일 밤 11시에 시작하는 이게 좀 문제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첫 경기인 스웨덴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Here Comes the Sun이라는 비틀즈의 음악, 이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별명이자 주제가이기도 하거든요. 이 응원가가 한반도에 널리 울려 퍼지길 바라봅니다. 똑같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였어요.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이 주말 동안 우체국이 나서서 전국에서 2만 4천여 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해서요. 충남 당진항에 있는 고철 야적장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당진항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 이 문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리스 유입 반대하고 계신 마을 주민, 이 충남 당진시 고대리회 김문성 이장님을 연결합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지금 많이 하십니다. 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그 고철 야적장 입구를 막고 있나요? 예, 맡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매트리스가 그 당진항의 고철 야적장으로 들어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모두 몇 개 정도 지금 거기 들어와 있습니까? 12,000개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2,000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이장님하고 주민들은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시청 직원이 네. 오히려 역추적을 해가지고, 예. 소문을 듣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다 그럼 그 길목을 막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일요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 반입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 이상. 그 후로는 지금 전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철수를 직원들은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예. 이제 고철 야적장에서 우리 장님 사시는 고대리 마을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거리상으로 약 200m 정도요. 마을하고. 마을은 몇 분 정도 사십니까? 약 한 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매트리스에 두꺼운 비닐 커버를 다 씌워가지고 그 수거를 하고 배송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 집배원들도 안심해도 된다 이러던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 비닐 커버가 다 씌워져 있나요? 어떤가요? 100%는 안 쓰여져 있고요. 지금 노치들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비닐이 안 쓰여져 있는 것도요. 비닐이 아예 없는 것도 많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당진항 고철 야적장으로 갔답니까, 그게?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시의 환경부 쪽에도 연락이 없었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진시도 사전에 몰랐고 네. 인근 주민들도 몰랐고 예. 거기다 그냥 계속 쌓아놓는답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습니까? 조금 전에 거기 국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예. 어떤 답은 없고 옮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예. 조금만 좀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국장이라고 하면 어디 국장입니까? 당진시의 담당 국장? 아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담당 국장이 예. 이거 이제 며칠 안에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네네. 그 주민들 지금 그 산처럼 쌓여 있을 텐데 12,000개라고 해도 네네. 그거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황당하죠. 지금 주민들이 쓰시던 방사능 오염된 매트리스를 여기 와가지고서 폐기 처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한들 이거를 환영하고 누구한들 여기 협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사능이 오염된 매트리스를 가지고 여기 와서 폐기 처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매트리스 안에 처리되어 있는 일종의 유해 물질 같은 방사능 물질들을 거기서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없애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답니까?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지역사회 모든 동네뿐만 아니라 당진시 전체가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안 되는 걸로 판단돼가지고 진입을 막고 반출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출하겠다는 약속까지를 일단 들은 상태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정부를 향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소통하는 시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매트리스를 여기 와서 해체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소통하는 국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여하의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수거 다시 안 가져가고 만약 거기서 해체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거는 용납을 못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리의 김문성 이장이었고요. 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위원회 상임위원이시죠. 김혜정 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임위원입니다. 비상임위원이신가요? 네. 그나저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당진의 고철 야적장으로 가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안에 대진침대 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도 이미 많은 매트리스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가장 그 가까운 곳에 또 했는데 특히 거기 당진 동방만 주변에 현대제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매트리스를 해체하면 그 안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예. 그 스프링을 이제 현대제철로 옮겨서 재활용하기에도 가까운 장소로 파악이 돼서 그 당진 동부항만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진 그 고철 야적장에 그냥 임시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매트리스를 다 뜯어가지고 방사능 물질 걸르고 스프링은 현대제철로 보내고 이럴 계획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정사업본부하고 수거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 예. 뭐 이렇게 당진 동부항만으로 가서 뭐 그 구체적으로 여기서 해체하겠다 이런 계획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현지에서 해체 작업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는 추정인 거죠.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어제 저는 이제 일요일부터 이 소식을 지역으로부터 들었어요. 예. 지역에 환경단체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해체할 계획이었다고 원안이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것을 그쪽으로 가져갔고 예. 실제로는 그쪽에 해체해서 스프링을 이제 현대제철로 가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예.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왜냐면 지금 대진 침대가 그걸 뭐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네네네. 조금 아까 인터뷰한 당진 현장의 그 김문성 이장께서는 네. 처음에는 그 현장에서 그 해체까지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국장이 와가지고 해체 작업 거기서 하는 거 아니다. 조만간에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네. 어쨌든 며칠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보이고 예. 그것을 지금 이제 옮기려고 하면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원안위가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주민이 사전 통보도 없이 거기다가 산처럼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고 게다가 거기서 해체하면 더더욱 반대할 거라는 걸 모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라돈 침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원래 계획은 2만 개가 넘게 그쪽으로 야적할 계획이었는데, 예. 당진 항만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변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고, 문제제기가 될 텐데, 예. 최소한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의나 동의를 얻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야적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물론 우리 김혜정 위원께서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지난 정부에 여기 포함돼 갖고서는 그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구성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안위 회의 때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은 그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건강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투명한 행정과 그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와 협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신데 책임을 다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책임을 물으면 저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나저나 또 뭐 비닐로 전부 다 그 매트리스를 쌓아가지고 이 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분들도 이 안전에 대한 위협 없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조금 아까 네. 현장 인터뷰를 해보면
비닐 커버가 없는 매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그 매트리스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놓는 이제 사용자들이 비닐을 다 씌워서 못 내는 경우도 많고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구멍이 난 것도 많아요. 저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 당진 환경단체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는데요. 예. 그 보면 매트리스에 아예 그 비닐이 포장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구멍이 난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그런 침대들이 야적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포함돼 있는 게. 예. 그렇다면 방사능이 거기서 아주 뭐 양이 그렇게 뭐 많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 있죠.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으니까요. 매트리스 안에.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지금 12,000개가 모여 있다는데. 네네. 그럼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한 거겠죠. 뭐 그 있는 자체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매트리스에서 주로 이제 라돈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잖아요. 라돈은. 예.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야외이니까 사실은 뭐 그 물질이 날아가서 지역 주민이 있는 데까지 간다라고 지금 이제 잘 밀봉을 해놓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그 오염 원인 물질이 되는 매트리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예. 주민들은 뭐 불안해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그 라돈을 방출하는 모자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을 모나자이트, 예. 거기 모나자이트. 그 야적장 현장에서 매트리스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뭐 수거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수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원안위가 지역 주민 만약에 이제 거기서 해체 작업을 한다고 하면요 충분히 그 해체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거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방사선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 하겠다는 그런 감시 체계를 다 말하자면 동의를 구한 후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런 동의를 구하는 건 전 물 건너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아까 이장님 인터뷰를 해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담당 국장이 와서 여기서 해체 안 합니다. 우리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자기들 전혀 모르게 뒤통수 치듯이 갑자기 쌓아놓고 거기서 해체까지 하는데 안전하니까 동의해 주세요. 그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글쎄 이미 벌써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네. 이런 일일수록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 이런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일이 추진돼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떡합니까? 만약 그거 12,000개를 다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매트리스 안에 방사능 물질 모나자이트가 들어가서 이게 이런 그 9만 개 정도의 방사능 오염 매트리스가 발생한 게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사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또 그것에 대비한 대비책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또 거기서 나오는 모나자이트를 해체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그 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빨리 수거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거에만 급급한 상태이고 그러니까요. 수거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모아서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해체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예. 플랜을 지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이 진행되지 있지 못하고 예. 그야말로 수거에 급급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거죠.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 종합적 플랜을 만들고 제시해야 할 당사자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제품을 KS 마크를 부여하고 실제로 음이온 방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판이 되도록 판매되도록 한 책임은 또 산업부에도 있거든요. 예. 그 친환경 생활고를 인정한 환경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총리실에서 유관부처 합동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수거는 그냥 원안위에다가만 다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원안위에서만 맡겨갖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예. 그러니까 저는 총리실이 이 유관부처 기구를 만들었다면 그에 걸맞게 이 제품을
허가에서 시판하도록 한 산업부, 그 다음에 뭐 환경부 이런 데가 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예. 최대한 안전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돼야 되지 지금처럼 하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은 원안이 책임이죠. 모든 게. 현재는 뭐 수거를 원안위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 기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수거뿐 아니라 이걸 해체하고 모나자이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원안위가 잘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원안위가 이번 건도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런 천연 방사능 물질을 가공 제품, 그러니까 생활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규제를 하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처는 뭐 집행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 생활방사선 안전법이 그 법 자체가 핵심적으로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능 물질이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잖아요. 수입이 되면 그 수입 업체가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어떤 회사에다 판매를 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추적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번처럼 결함 제품이 나왔어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럼 방사능에 오염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은 법에 전혀 없어요. 규정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이런 그 결함 제품을 만든 업체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 2,500만 원 끝이에요. 다만 그 법이 그 회수를 하도록, 그 기업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 조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폐기물 알겠습니다. 처리가 우왕좌왕하는 셈이 되는 거죠. 법에 규정이 없어서 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 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당장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쨌든 머리를 지혜를 짜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 플랜을 좀 내놓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믿음이 가게 진행되는 이런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혜정 상임위원이었습니다. 비상임위원이었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저는 당을 해체한다는 줄 알았는데요. 중앙당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상태인 김성태 대표가 이렇게 밝혔고요. 자기가 직접 청산위원장을 맡아서 진두 지휘한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만 해체한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걸 이제 원내 정당화다, 정책 정당화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요. 중앙당사의 공간은 최소화하고 전국의 당자사는 처분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의 사표도 이제 주요 당직자들 다 수리를 하고 정책을 다루는 조직인 정책위는 원내에 따로 두겠다, 이 얘기였고요. 아울러서 당명도 바꾸고 비대위원장은 외부 영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요? 일단 이게 뭔가 혁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냐, 이걸 두고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결국 자산을 현금화하고 구조조정한다, 이 수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어서 덩치가 커서 패배했다는 거냐, 이거 엉뚱한 헛다리 짚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에 이제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뭔가 잘못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또 처방은 다 제각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도 따로따로 모여서 김성태 원내대표 또 성토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결정을 이제 발언하는 그 와중에 재선 의원들이 또 따로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독단이다,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 15일에 정종섭 의원, 이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했던 이 정종섭 의원 필두로 해서 초선 의원 5명이 기자회견 열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초선 재선들이 대개 이제 2012년에서 201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개팔색이 강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전용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이 친박 초선부터 친박 중진 껴안고 같이 사라져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초선들은 중진 물러나라고 그러고 초선도 사실은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게 뭐 어떤 혁신을 빌미로 당권 다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죠. 당장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뭐 개파 이익을 우선하는 국회의원들 청산해야 됐다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쭉 리스트로 남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막말하겠다 그러면서 그랬죠. 그렇죠. 예. 또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당 완패의 5대 공신, 뭐 친박, 팔적, 차기 당권에 도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리스트 이런 게 쭉 돌고 있는데 다 종합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다 그냥 뭐 당권 선거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또 외부 수요를 요구하는 일부 세력의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다음 두 번째 항목은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를 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고 시기와 형식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고 했다. 이 발언도 하더라. 이렇게 좀 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종전선언 얘기도 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27일 날 뭐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전협정 체결일이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 간의 후속 협상의 성과에 따라서 이 종전선언의 일정과 형식이 달라지는 그런 그림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금 변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또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내 언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요. 트위터에 기성 언론 비난하면서 또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언론이 자신이 이제 북한에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회담은 아시아 전역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에 실패했던 협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또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동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좀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직통번호를 주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했답니까?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7일 아버지의 날에 뭐 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북한하고 통화할 거다라고 답하면서 뭔가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히기로는 북미 간 한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매일같이 북일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참의원 결산위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한 지도력이 있다. 북한과 일본 간에도 좀 새로운 출발을 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8월에 방북을 하거나 또는 9월 러시아에서 이 동방경제포럼 아니면 뉴욕 유엔 총회 때 이 두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을 점치는 상황입니다. 그건 일본 언론이고 북한 쪽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아하. 오히려 국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난 15일에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라면서 좀 비난조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볼 때는 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2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국내 정치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북일 수교를 통해서 이 충격을 상쇄시키려고 한 게 이제 시작인데요. 이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일부를 송환했고 또 납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이제 되돌려줬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유골은 가짜로 드러났고 나머지 납치 피해자였던 생사에 대해서도 북한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일본 내에 형성이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양국 간의 입장 차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미해결된 게 있으니까 이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응한다면 일본은 뭘 줄 수 있죠? 일본 언론들은 지금 3단계 대북 지원 구상이 정부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지금 핵사찰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과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3단계는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경제 협력인데 이 대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경제 재건에 한국, 중국, 일본이 비용을 댈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여기하고 맞닿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지금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멘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참여한 사람이 지금 20만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대 이유는 뭐죠? 예멘 사람들이 난민법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것이다. 또 이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거 누가 보증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이슬람 문화가 여성의 억압적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게 우려된다. 이런 청원도 올라온 바가 있는데 아이고. 이건 이제 청와대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좀 삭제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예멘 그 내전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1962년부터 북예멘에서 왕당파와 공화파가 싸우기 시작한 게 내전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남예멘이 독립해서 공산화되면서 남북 간의 내전이 또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까지 가세하면서 불안이 쭉 심화돼 왔거든요. 현재 상황은 예멘 정부군하고 시아파 반군이 각각 사우디와 이란의 후원을 받고 대리전을 치르는 이런 형국인데요. 제주도에 온 사람 다수가 젊은 남성인데 이 내전에 동원될 수가 없어서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또 난민이라면서 왜 건장한 남성만 왔느냐라면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보통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는데 우리 문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기민 기사연합이 집권당 아닙니까?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기민 기사연합이 깨질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예멘 문제도 미국이 사우디 지원하고 이란과 핵 협상을 파기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우린 또 오히려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만 잘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우려. 그러나 또 난민 신청하면 우리 정부가 또 허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이것도 또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최저임금 문제 또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과 함께 최근에 5월달 발표된 고용동향 자료를 보고 정부조차 이거 아주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과연 문재인노믹스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죠.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김동연 장관이 15일 날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세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현상적으로 수치로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책임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가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경제 이론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도입하기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과연 이게 이제 지난 한 2008년부터 2014년을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투자 증가율이 0.7% 연평균밖에 안 되거든요. 예. 투자 증가율. 예. 근데 그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밖에 자료를 못 봤는데 그때가 보수 정권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과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이건 계속되온 문제가 아닌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부 보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문의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수치가 나오면 통계가 나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경제 그래서 예.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는 뒷다리를 누구는 앞다리를 누구는 코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가장 평가하고 싶은 것은 김동연 부총리가 심각한 현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네. 사과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김동연 부총리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수치들이 참 충격적입니다만 뭐 노동부에서는 뭐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SNS 라이브를 통해서 이호승 일자리 기획 비서관이 지금 뭐 날씨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급급하고 있는데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인지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체감하기에 늘 경제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하잖아요. 예.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집권 1년차 넘어섰는데, 지금 15세에서 64세 일자리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40대 일자리가 3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982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급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이후 최대로 40대 일자리가 31개월 연속 이거 늘어난 거고, 줄어든 거고요. 반면에 이제 50대, 60대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30대, 40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5, 60대 어떤 노인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말대로 단순히 고용보험이 늘어났다 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대목인 것 같고, 실업률 4%, 18년 만에 최악입니다. 네. 청년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는데 이거 역시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 요즘 경기 안 좋다, 경제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지표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도입된 이후 최악이라고 하니까 이건 물론 보수 정당의 어떤 누적된 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인지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이런 숫자도 분명히 뭐 맞는 숫자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신문이나 언론도 언론의 색깔에 따라서 강조하는 통계가 다르더라 이러셨는데, 어쨌든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를 다 둘러볼 때 나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좀 너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피력하셨거든요. 장혜찬 씨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얼마 전에 소득 불평등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나요? 네. 근데 일단 저는 한 가지 더 진단하고 싶은 게, 우리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세계 경기는 좀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로 금리에 있다가 최근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또 예고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될 때 오는 신호인데, 우리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섣불리 못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1년치의 이런 안 좋은 성적표가 세계 경기가 막 금융위기처럼 나빠서 우리도 덩달아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만 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1년의 경제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영향이 저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 보면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올해 3월에 이제 시급 평균이 작년보다 619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런 작은 규모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7,840원, 610원 늘어난 임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월 임금 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은 늘어났지만 이 부담을 느끼는 업주들이 이 옛날보다 고용 시간을 현저히 줄인다고 해요. 점심시간 바쁠 때만 근무하게 한다거나. 그렇죠. 옛날에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도 다 고용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로 대체하거나 그걸 다 줄여서 시급은 늘고 오히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은 월 평균 5만 원가량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부담은 늘어나고 여러모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정부의 어떤 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이게 경제라는 게요, 저런 식으로 예단하고 뭐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대책이 시행된 게 얼마 됐습니까?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뭐 뭐든지 예단하기는 어렵고 기계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그 기계로 대체하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부분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통째로 묶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40대 일자리 건만 해도 네. 3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12개월 빼면 나머지 거의 2년은 보수 정권에서 감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걸로 문재인 흔들기,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시각으로 가는 순간 특히 야당이 또 그러는 순간 야당은 헤어날 길이 없을 거다. 오히려 야당이 해줘야 될 일은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잘못됐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모든 경제 지표를 나쁘게 했다. 이 또한 저는 과잉이다. 예, 과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제조업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고요. 또 도매업, 소매업도 따라서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고요. 인구 증가폭 같은 경우 작년 대비 8만 명의 인구가 줄어요. 증가폭에 따라 보면. 그럼 이 8만 명의 인구가 줄면 일자리로 이게 계산해 보면 되게 60% 정도를 일자리 감소폭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5만 명의 취업 감소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나쁜 수치를 보였다 인정하는데 그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KDI 연구 보고서가 이 논란을 증폭시킨 거잖아요. 그 연구 보고서는 조금 잘못 해석됐다고 또 보고서 저자가 얘기했죠. 그런데 KDI 최경수 박사가 이게 실제로 자신의 연구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혹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니까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를 낸 게 5월이니까 5월까지는 최저임금 77%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근거는 없다. 네. 자신의 보고서는 계속해서 15%씩 올해 내년 그 내후년에 계속 올렸을 경우 그렇죠.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추정치였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었을 경우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지금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적었냐. 그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는 지금 김 부총리의 태도가 좋다는 거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내년에 15% 또 내후년에 15% 올려야 애초 공약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2020년에 예. 최저임금 10,000원. 그럼 그 속도 조절을 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조차 아직 확실하게 논거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연구원의 네. 보고서였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속도 조절론을 두고도 사실은 또 입장이 다르죠. 예. 청와대 내에서도 부처 간에도 뭐 여당 내 안에서도 좀씩 다른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태긴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최저임금 때문에만 이런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일자리 31개월째 급감,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급감했던 것이지만요.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18년 만에 그리고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국제 경기는 회복되는 와중에 왜 우리 경기는 회복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쨌든 이 새로운 정부의 어떤 경제 전략에 미스가 있어서라고밖에 생각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이 문제인지 아닌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계속해서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뭐 야심차게 장하성 정책실장도 있었고 또 이 실무자 출신의 김동연 부총리도 있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 11조 추경도 하고 지금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했지만 3조의 일자리 정책도 하고 지원금도 있고 또 더 추경 더하자 해서 이제 그 효과를 봐야겠지만 4조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추경. 예. 11조 작년에 추경 쓰고 막 이렇게 1년 동안 경제부처가 돌아갔을 텐데 성적표가 안 왜 좋다.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18년 만에 최악 청년 실업률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이런 수치들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무능했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뭐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하지만 뭐
계속해서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지금의 경제 컨트롤 타워로 앞으로의 집권 2년차, 3년차 달라진 경제 정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언론 보도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10.5%로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5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 때요. 청년 실업률이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도 하나하나가 다 지나치게 현재 문제를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태도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박근혜 정부 때 11% 청년 실업률이 있었다고 해서 그럼 지금 10.5%라 괜찮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11% 그게 이제 어떤 통계인지에 따라 또 다른데. 정부 발표 수치.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5월 집계로서는 이게 또 앞에 있어요. 5월 달 집계로는 10.5%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게요. 박근혜 정부 때도 5월 집계랍니까? 아니요, 이건 2월 집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월별로 다르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5월, 지금의 2월, 그때 5월 이게 다 의미가 다릅니다. 네, 다르죠. 우리가 그 되게 이제 참여정부 때도 이런 논란을 많이 했는데 2월에 대체로 실업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언론들이 5월을 찍어서 최고다. 어떤 날짜를 찍어서 최고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5월이 과거의 5월과 의미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는 또 분석이 안 간다? 예,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만은 수치를 제시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자, 그 수치 말씀은 그 최민희 전 의원 말씀을 이제 그 정도 수준하고 장혜찬 씨가 조금 아까 편 논리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꼭 다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어쨌든 1년 몇 개월이 흘렀는데 또 추경까지 2번이나 지금 가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아동수당이 이제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이제 내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인가 아동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추경을 통과시킬 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비슷한 토론을 할 때 저의 주장이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일단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고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 보겠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를 하면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게 민간의 투자 확대로 가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정부가 하겠다는 대로 처음에 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제동이 걸렸고요. 그래서 소방관, 경찰직 일자리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방선거 이후로 재정 푸는 거를 많이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났고요. 1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2017년 5월 9일 날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추경이 통과된 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 게 작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고요. 추경은 얼마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집행도 이제 시작된다. 시작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섣부르고 저는 내년 이맘때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떨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가 올해 맞을 것 4조의 같습니다. 추경을 한 번 더 요구한 주된 논리는 이제 지난 추경에 기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 물꼬를 터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조로 추경을 풀면서 고용 창출한다 했는데요. 그 당시 목표가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실제로는 7만 5천 명 정도에 그쳤고요. 뭐 고용 지원 예상이나 이런 예상들 11조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뭐 적은 것은 50% 미달, 좀 많은 것은 80, 한 4%, 또 어떤 거는 70% 정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추경 돈은 받아서 풀었는데 여기 이런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 뭐 지원 인력이나 어떤 예산에 관해서 못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11조라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더 달라고 해서 더 추경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이 11조라는 돈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있는 돈도 받아서 제대로 100% 예산 활용 못하고 지원 목표를 100% 달성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추경은 또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 차고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추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랑 손발이 안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뼈아픈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적은 별도로 두고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아직 정책 효과가 경제에 투영되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 말씀 답변을 해보세요. 이제 6개월도 안 된 거거든요.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이나 민생까지 다 잘했다고 해서 압승을 몰아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경제정책, 뭐 민생 효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할 부분인데, 그러나 저는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호승 일자리 기획비서관 나와서 날씨 때문에 저기요, 잠깐만요. 그리고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잠깐만요. 경제 안 살아나는 거 잠시만요. 아니요. 그렇게 욕하는 거는 정부 나중에 하고 때문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1조 내지 22조를 쏟아 부으면서 일자리 30만 개 이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바 일자리는 수천 개도 안 생겼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보면 11조 예산에 한 70% 정도를 투여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랬는데 7만 5천 개를 창출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전 정부 대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점은 인정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고요. 저는 4대강 사업 한마디만 딱 짧게 드리면 4대강 사업 논란이 많은 사업이지만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좀 선방했다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저는 공통된 평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얘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경기 호조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별 상관없는 얘기죠. 잠깐만요. 사실. 갑작스럽게 4대강 때의 고용 창출이랑 비교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장해찬 씨도 거듭 최민희 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자꾸 지적하시는 것도 조금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두 분의 오늘 토론에서 긍정적인 것은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심각한 거 아니냐도 함께 고려하고 또 우려해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최민희 전 의원의 답변이라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책의 효과를 지켜봅시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장해찬 씨의 어떤 태도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하루아침에 무슨 답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미리 정한 최저임금 또 근로시간 단축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도 아닙니다. 재검토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죠. 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시간을 갖고 효과를 지켜봐야지 모든 걸 특정 정책 하나의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책임은 정부가 집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 토론 결과가 결국 정부가 뭔가 결론을 내려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해찬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